반갑습니다. 예, 예, 유영기입니다. 저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어디 가시고 안 계시는데 저랑 같이 그 공주대학교에서 우리 주임 교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드론 로봇 학술 세미나 하면서 지리정보학회라 그랬거든요. 지리정보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회입니다. 그 학회에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지리정보학회의 드론산업연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운영위원장님께서 똑바로 하나하나 이렇게 감독 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했는데 그걸 다 떠나서 또 저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이 이제 또 한 학기를 마치면서 또 좋은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학과장님 비롯해서 교수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저 박정수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서로 이제 앞으로 또 더 교류가 되면서 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제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시는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어, 일에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저보다 먼저 이렇게 드론에 접하시고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약 한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이제 2014년에 저는 드론이라고 해서 무인 헬리콥터하고 무인 멀티콥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전장에서 드론 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무엇이 발전했는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드론 업계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김종인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2014년도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드론이라는 것이 그 어떤 하드 쪽은 그대로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쪽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주 이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이쪽 따로 노는 것이 좀 많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것. 특히 이제 더 와서 우리 군이 또 어떻게 했냐면 2017년인가 18년 정도에 육군의 드론복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과연 육군 드론복 부대가 무엇을 얼마나 발전시켜서 전투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냐고 보면은 제가 죄송할 따름이죠. 저는 사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이 시점에서 저는 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군에서 퇴직해서 드론을 이렇게 접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육군 드론복 부대 만들어서 지금까지 장비를 보충했다거나 전술적으로 발전했다는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023년도인가요? 2022년도 12월 달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와서 휘집고 갔다 했는데도 걔네들 보냈죠. 못 잡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그러면서 우리 뭐 만들었어요? 합동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한 1년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과연 무엇을 얼마나 발전시켜 가고 있는가? 지금 북한 무인기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 무인기는 거의 못 잡지 않느냐.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와서 또 휘젓고 가도 그냥 갔구나 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는요. 우리만 못 잡는 게 아니고 그때 2023년도 북한 무인기, 22년도 북한 무인기가 왔다가 갔잖아요. 가고 우리나라에 그 썩음썩음한 육군 정보부대가 있는 송골매라는 무인기가 있어요. 이 무인기를 평양까지 가서 휘젓고 왔는데도 걔네들도 못 잡아요. 걔네들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은 사성장군 한 명 날려버렸죠. 못 잡았다고. 우리나라는 아주 좀 밑에 있는 사람들 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전장에서 마당에서 이 마당의 전 싸움터에서 드론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답을 못 내드리지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답을 조금만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순서는 이제 과거에 그러면은 전쟁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운영해 왔던가. 이거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무인기들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이 무인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전훈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군이 무인기를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 짧은 소견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과거에 전쟁 때 어떤 그 무인기나 로봇이 운용되는가 하는데, 이것은 가장 최초로 가면은 그리스 신화의 청동 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레타 섬을 지켰던 청동 거인 탈로스 이야기가 됩니다. 얘는 뭐 그냥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했었다 하는 게 넘어가고
또 우리도 보면은 삽지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모구와 유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일을 대신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전쟁에도 보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건 참 웃기죠.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 정벌하러 가지고 이런 사자 인형을 가지고 너들 까불면 죽어. 사자한테 물려 죽어. 이렇게 하고 항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로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 정말 전쟁에서 썼던 그 무인기는 어떤 게 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최초라고 합니다. 이 더글라스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높이 안 보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나 비행기나 드론을 다 찍으면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밖에 없으니까 연에다가 했는데 여러분 이때 사진 촬영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찍고 뭐 어쩌고 저쩌고 셀카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는 요 지금 고도를 보시면 낮습니다. 낮아요.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당겼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검증한 바는 사실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전쟁에서는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이고, 조금 깨졌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디가 만든 전쟁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에 사용된 최초의 정찰용 무인 항공 체계로서 연을 했었다. 예, 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쟁 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이제 캐더링버그가 나옵니다. 요거는 만들었다가 사용 못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페리 에어리얼 페토 요것도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연상할 수 있는데 요즘 보면은 폭탄이죠. 비행기 폭탄실 가서 떨어뜨려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무인기죠. 사람이 타면 안 됐던 거. 요거는 한 번 가서 떨어뜨려버리니까 재사용이 잘 안 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여왕벌 그리고 킴비 나왔던 거 이게 최초로 왕복 재사용을 했었다. 예, 우리 드론 그러고 뭐 이야기 나오는 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B-17기에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써먹은 거 구형 B-17기에다가 고성능 폭탄을 내가지고 떨어뜨려 버렸던 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6.25 전쟁 때는 뭐가 있었냐 하는데 6.25 전쟁 때도 애써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은 F-16 F6F 헬캣이라는 거 여기도 파이어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봤다 하는 정도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소개는 안 했는데 그 낙동강 전투할 때 아까 그 B-17기처럼 낙동강 전투할 때 그 건너편에다가 실제 항공기에다가 폭탄을 싣고 적지역에 떨어뜨렸다 했는데 떨어뜨렸다까지만 나오고 전과라든가 이런 것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 찾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으로 넘어가는데 월남전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월남전에서는 우리 그 무인기를 아주 많이 사용했지만은 그때 당시 보면은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실제 그 시간에 영상을 볼 수 없었고 얘가 착륙해 가지고 영상을 봤더니 그나마 그때 전쟁에서는 나름대로는 좋았지만은 실제 이동하는 표적은 공격하려고 보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죠. 이런 어떤 것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가 실질적으로 전쟁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깨졌는데 실시간 영상을 지상 통제소에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중동전쟁이었다. 이때 보면은 스카우트 있죠. 정찰병이랑 스카우트하고 매스티프하고 이것이 현대전에 있어가지고 영상을 실시간에 보는 가장 그 최근의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은 무인기 운용에 있어가지고 이때 중동전부터가 이 무인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프전인데요. 사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요즘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러시아 그러지만 이때부터 이미 전쟁에서 다 사용했습니다. 실제 엄청나게 사용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부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때도 엄청나게 됐다. 여기 나오죠. 걸프전은 무인기의 기량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였다. 앞으로 미래전이 정말 무인기 전쟁을 암시할 수 있는 이러한 전쟁이었다 하는데 어떤 게 운영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됐죠. 대략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이오니어 같은 경우는 파이오니어 이스라엘 스카웃기 앞에 나왔던 스카웃기를 개조했던 건데 엄청나게 많이 운용을 했었고요. 그다음 포인트라는 거 손으로 날릴 수 있는 거 작은 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른 병사들이 만원경을 가진 200피트의 관측자다. 공중에서 뛰어 있으니까 200피트 정도 키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측자다라는 이야기 정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소버전 때는 여기 보면 RQ-1 프레데터, 그 다음에 헌터, 피닉스, 캐스트럴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코소버전 때 RQ-1A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요즘 이야기하는 그 EOIR 싹 이 장비가 이때 최초로 장착이 다 된 무인기들이 운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발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인데,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한, 예, 대략적으로 한 24년 전의 전쟁이지만은, 여기에 투입된 무인기들이, 이 무인기가 엄청난 무인기죠. 지금 이 무인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고 싶어도 안 팔아서 못 사온 겁니다. 미국에서. 이 뭐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헬파이어 미스를 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헬파이어 미스는 99.95%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육군 항공부대 아파치에 장착되어 있는 헬파이어인데 이거는 그냥 쏴버리면 그냥 그저 99.9% 명중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빗나간 적 없는데 얘가 무인기가 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알카에다의 어떤 수장들 잡는다 할 때 전부 이 무인기가 가가지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때부터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게 요게 무서웠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글로벌 호크 사실 이 글로벌 호크는요 제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 여기서 강의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얘가 한번 휴전선 따라 쫙 한번 돌면은 어디까지 보느냐 평양 방위사령부 초병의 이름을 알아버립니다. 조금 했을 때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정찰 능력이 뛰어나다. 가장 크고 이건 비행기보다 더 크죠. 사실 좀 웬만한 비행기보다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도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워크 여기 나오네요. 얘는 실제로 너무 높이 나르고 막 이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 미사일 발사 능력 없다니 걔한테 미사일 장착하지 근데 얘는 정찰용 무인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색 글씨처럼 완전히 이제는 무인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부터가 이때는. 예.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때도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실버폭스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던지는 거죠. 손으로 그냥 던져가지고 하는 요런 정도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라크전에 특이했던 게 해군 연구소에서 화학 작용제 탐지용. 우리 사실 보면 화생방 지역에 과거에는 뭐 육군항공 헬기가 들어가서 막 탐지를 하라 그랬거든요. 조종사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호의 착용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제대로 될까 했는데 이제 무인기 보내버립니다. 무인기를 보내면서 그 작용제가 뿌려진 지역에 가면 얘들 탐지지 색깔이 바뀐다거나 혼이 울린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도 굉장히 그 발전된 거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 아이. 이거는 이제 아주 그 대대급 부대 이렇게 손으로 날리는 거. 한 이슈가 이거였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레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해상에 들어가는 거, 바닷속에. 해상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 숫자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 레무스 100g 한 100m 정도. 레무스 600g 한 600m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반대로 해가지고 기뢰 같은 거를 탐색해내는 거죠. 기뢰는 여러분들 지뢰하고 비슷하게 바다에 가서 기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육상에 있으면 지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빨리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과거 전쟁에서 무인기들을 이렇게 많이 운용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야기 나온 게 있었죠. 제가 이거는 이제 매스컴에 나온 거 몇 가지만 한번 추려와 봤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뭐 미 국방성이 우크라이나에게 줬다가 하는 피닉스 고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냐면은 그 공격용이죠. 공격용.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 가미가제 드론. 가미가제 그러고 하면 뭡니까? 카메라 해가지고 가서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거. 지금도 가장 전쟁에 있어가 이게 효과적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 자폭용 무인기죠. 자폭용.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대인 공격을 한다. 차량 타격한다. 폭탄 작은 거 싣고. 근데 이 폭탄이 여기 들어있으면 한 2.5kg 된다면 이것이 터져버리면 굉장히 위력을 많이 발휘하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걸리면 아웃, 러시아 탱크 킬러, 바이락타르. 이거는 지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했던 거. 여기는 무장이 최고 이륙 중량 150km 해가지고 막 무장을 완전히 탑재해가지고 하는 거.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이제 자체 개발 드론, 퍼니셔 같은 거. 요것도 공격용 드론, 폭발물.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가서 전부 다 끼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운용이 많이 되더라. 러시아에서는 사실 보면은 대전 초기에는 많이 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기는 했는데 언론에 노출이 안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한 게. 사실도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한 걸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은 이게 정말 알 수는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나 일부 이렇게 했다 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점점 전쟁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여기 보면 이제 오리온 E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착용해가지고
지상 목표 보고 미사일이나 폭탄 싣고 가서 터뜨려 버리는 거. 예. 요 포퍼스트 요것도 이제 무인기가 폭탄 싣고 가서 터지는 거. 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요 시점에서 잠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이 공유를 해줘야 되나? 이건 뭘 해야 나오죠? 영상이? 이 화면이? 네이버. 눌러보시죠. 전차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선두 전차 잡아버리고 후미 전차 잡아버립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차례로 이제 중간 안에 거 잡아버리는 거. 헬기 전술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요거는 드론이 추적 위치를 정확히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빨리 왔는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하는데 미래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 발전 방향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 민간에서 운용하는 드론은 잘 됩니다. 잘 돼요. 잘 돼요. 뭐 촬영을 하든 뭐 방제를 하든 안전 진단을 하면 되는데 군이란 전장이라는 곳에 갖다 놓으면요.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우선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기관총 드론. K2 소총을 드론에 장착해 가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방위사업청에서 과제가 나와가지고 어떤 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진 중이었던 건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 드론이 막 사람을 한 몇몇 앞에 놓고 싹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우선 정확히 이제 말씀드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기관총을 드론에까지 장착해서 수되느냐 하는 전술적 운영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기관총이라든가 소총을 언제 누가 왜 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드론에 장착해가지고 가서 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 가지고는 운용으로서는 적합성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민간에서는 촬영을 하는 것들이에요. 드론 촬영을 하면 기상 나쁘면 안 해버리고 기상 좋으면 가서 촬영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전장에서는 어떻게 기상이 좋든 나쁘든 촬영을 하고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데 기상 나쁜 날은 못 떠. 안 보여.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또 그러고 우리도 영화 같은 거나 또 이렇게 보면은 미군들 운용 대리 보면은 교리 같은 거 보면 병사가 드론을 넣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쓱 꺼내보고 드론을 한다 이렇게 개념이 돼 있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막 영상 정보 적진에 들어가서 한데 적진에 우리 특수전 부대 여기 계시는 우리 저 세종사이버대학 학생 그 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교수님 그거요. 적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드론 띄워가지고 뭘 봐요?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어요. 드론을 어디까지 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전이 돼야 하는 시스템이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는 관제 시스템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관제를 해가면서 드론을 멀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드론 조종해가지고 본다. 이거는 구시대적이고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굉장히 어렵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소총 드론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와요. 유탄 발사기 드론. 유탄 발사기 드론. 요것도 제가 이제 소총 드론도 있고 유탄 발사기도 최근에 그 대전에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이걸 전시를 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뭐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 두 개 드론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보면은 어디 여기 작전 반경 2km 채공 시간 이런 건 장미사업청에서 그때 이제 사업을 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유탄 발사기 드론을 쏴봐. 적지에서 표적을 해봐. 맞춰봐.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수류탄 투척 드론이라 가지고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수류탄 투척 드론을 수류탄을 적 상공에 가서 툭툭툭 떨어뜨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우리 공주대학교에서 오신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수류탄 드론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다 그러는데 수류탄을요 이 몇 발을 장착해가지고 이 안전핀을 뽑아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누가 안전핀을 뽑아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관총 드론도 마찬가지고 유탄 발사기 드론도 마찬가지고 총을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치대가 있어야 되고 총알을 몇 발 실어야 되냐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면 거치대, 총 무게, 그 총알 무게 이렇게 하면요 드론이 얼마나 커져버린지 아세요? 최소한 한 500발 이상은 실어야 가서 기관총을 쏴버리는데 기관총 한 200발 싣고 올라가서는 전술적 운영 개념이 안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드론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드론이 무거워지면 뭐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집이 커지다 보면 느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술적 운영 개념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유탄 발사기 드론도 마찬가지. 유탄을 몇 발 싣고 갈 거냐? 지금 여기 보면 유탄 6발인데 유탄 6발 싣고 갈 바에는 그냥 제가 볼 때는 폭탄도 그냥 가서 그냥 아무 개조 없이 이거 만드는 거 그냥 떨어뜨려 버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군용 드론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촬영용 드론도 소형 멀티콥터의 제한 사항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민간에서 드론, 작은 드론, 예를 들면 한 인스파이어 정도, 팬텀, 인스파이어 막 이렇게 병사가 막 가져가서 군장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지형에요. 경기 북부 및 강원 산악 지역에 10월부터 4월까지는 바람이 오전 10시 이후에는요. 헬기가 못 뜨는 시간이 많아요. 헬기가 못 뜨는 요만한 이 멀티콥터가 어떻게 떠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정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얘는 정찰용 드론이지만은 주 수단으로 못 쓰면 잃어버려요. 전술적 운영 개념에서. 우리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막 민간에서 쓰는 거를 군용으로 가져왔으면 잘 될 것이다. 그거 이래 해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 드론부 부대가 장비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장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드론부 사령부 지금 만들어 1년이 다 돼가지만 거기다가 연구만 하고 막 학술 대회하고 막 이 세미나 막 하고 막 이래서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뭐예요? 안 들어서 장벽을 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거는 기타 전술적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화생방 지역 정찰 제독이라든가 뭐 보급품이나 탄약 이런 갖다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잘 될 수 있는데 나머지 공격용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제한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소형 멀티콥터입니다. 소형 멀티콥터에 대한 어떤 군사용 운영 발전 방향은 운용하려고 하는 무기체계 전술적 운영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기관총이다, 유탄이다, 수류탄을 터뜨린다, 뭐가 적합한가? 이런 것은 육군의 전술적 운영 개념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명확히 나와 있는데 비해서 거기에 충족 못하면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쓰라 그런다고 막 연구하고 하다 결국은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현대 전쟁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강화도하고 김포 지역에 무인기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뭐가 떴어요? 제일 먼저 전투기 떴죠?
행성 비행장에서 그거 잡으려고 전투기 떴다가 어떻게 했어요? 뜨다가 처박아 버려가지고 전투기 사고 났죠. 그 다음에 육군 항공에 가지고 있는 아파치 떴죠. 아파치가 떠가지고 이거 무인기 잡는 거 아니에요. 안 뜨면은 언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막 전투기 띄우고 헬기 띄우고 다 띄우는 거예요. 코브라 뜨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닌 것을. 그 현대 전쟁을 이해하는 게 대형 무기다. 이렇게 보면 전투기, 포병, 헬리콥터, 폭격 이런 개념에서 이 소형 멀티콥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상용 드론의 군사적 전환 운용할 때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헬리콥터하고 멀티콥터하고 운영되는 원리가 틀려요. 원리가 틀려요. 비행 원리가 틀려요. 여러분들 여기서 드론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많잖아요. 비행 원리가 헬리콥터 운영되는 거하고 멀티콥터 하는 거 틀리는데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쓰려고 해요. 이 어떤 거 자그마한 거 보면은 헬리콥터는 스윙을 해가지고 이렇게 흔히 말해 달아 매달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멀티콥터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멀티콥터는 전부 뭐예요? 붙여가지고 드론 배송하는 것도 착 붙여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때도 육군본부에서인가 어떤 토의를 하는데 육군 수송 과장이라는 분이 수송이니까 아니 헬리콥터처럼 멀티콥터도 말이 달고 가서 툭 떨어뜨려 안 돼요. 이게 비행 원리가 여기 멀티콥터 비행 원리하고 헬리콥터 비행 원리는 헬리콥터는 hit지에 의해서 회전면에 경사가 있어서 가는 반면에 멀티콥터는 앞으로 갈 때는 뒤에 있는 날개가 더 빨리 돌아서 회전면이 앞으로 숙여져서 가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스윙 해놓으면은 원추 현상에서 움직여버리면요 이게 역피치를 먹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위험한 지경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용 멀티콥터를 운용하기 위한 별도 연구에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드론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해요. 멀티콥터만. 그것도 또 드론 그러니까 멀티콥터 생각하는데, 이제는 벗어나서 군에서는 대형 공격용 무인기의 전술적 운영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공격, 자폭용 무인기 개발하고 추가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시급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로 운영되는 발전체 이건 뭔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에 공군에 가면은 그 하피라는 자폭용 드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발이라고는 이야기 제가 못 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꽝 쏘면은 공중에서 한 3, 4km 빙빙 돌다가 내가 표적하는 지시에서 꽝 하고 터져버리는 자폭용 무인기입니다. 이거는 전쟁 아니면 전쟁 시 아니면 못 쓰죠. 평소 훈련 안 써요. 안 쓰는데 이거 도입한 지 오래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벌써 하롭이라는 걸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공군에서 이거 하필 쓰면은 제대로 맞을까? 표적이 오래돼 버려가지고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거를 발전시켜가지고 돈이 좀 있으면은 또 이제 국회에서 뭐 이거 사라 그러면 사둘라 그러면 야 있잖아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것도 발전을 좀 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헬파이어 미술 장착 같은 것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뭔가 좀 어깨 힘 팍 들어서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작은 거 이래 갖고는요 힘을 못 써요. 예, 제가 전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정찰용 드론의 운영 개념 정립하는 거 이제 글로벌 호크 같은 거 들어왔고 그 밑에 단계 우리 뭐 군단급 사단급 무인기들 얘네들을 좀 운영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 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군용으로 좀 오면은 이렇게 좁혀 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야 군도 발전하고 육군 로봇 드론부 부대 그리고 드론 작전 사령부 얘네들이 좀 발전하고 이제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예요? 제 사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저도 답답해서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 군이 발전하고 무인기 쪽이 발전하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죠? 네. 마치겠습니다.